엄마, 이제 괜찮아? 다시 애 봐줄 수 있어? 엄마가 입원하는 바람에 우리 정말 힘들었어. 직장 다니면서 애까지 돌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니까. 너희 지금 그 말이 진심이야? 어머님, 이제 다시 집에서 애 봐주실 수 있으시죠? 너희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내가 갑자기 이러는 것 같아? 여기가 누구 집이야? 누구 명의야?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며 살아야 해? 내가 애 보모야? 가정부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당신, 뭐해? 어머님 좀 진정시키라고. 나를 진정시켜. 내가 지금 진정이 안 돼서 이러는 것 같아? 엄마,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 갑자기 나가라면 어떻게 해? 전세도 없고 월세는 너무 비싸고 당장 이사 갈 데가 없잖아. 우리 조금만 더 같이 살면 안 돼? 같이 살자고?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머님,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저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잘못이 없다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도 엄마 괜찮아요 한마디 없었어. 퇴원하고 돌아왔는데 여의가 한 말이 뭔 줄 알아? 내가 그랬지. 이제 다시 애 봐주실 수 있죠? 그게 너희 마음이야. 어머님, 저희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저희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해? 너희가 힘든 거 알겠어. 하지만 나는 안 힘들어. 어머님, 저희는 못 나가요. 이 집에서 저희가 나가면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아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 너희 못 나간다고?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네? 솔직히 저희도 너무 답답하네요. 어머님이 먼저 받아주시고 같이 살자고 하신 거잖아요. 같이 살자고 한 건 너희였어.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병원에 계시고 어머님 혼자 집에 계시니까 슬슬 우리 엄마를 모셔야 하지 않을까? 그러게 어머님도 이제 힘들어 보이시고 솔직히 당신도 알잖아.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어차피 우리 거잖아. 어머님이 우리한테 집을 안 물려주실 리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엄마를 모시는 게 맞지 않아? 그리고 엄마하고 어머님하고 둘이서 같이 아기 봐주면 좋지. 아니면 어머님은 아버님 병원 근처에 원룸 하나 얻어드리고. 엄마가 그거 반대하면 어떡하지? 반대? 무슨 반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주인이 되는 집인데 지금은 그냥 어머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조용히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 우리 집 팔고 온 것도 우리 엄마 때문이었잖아. 그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왜? 어차피 어머님도 이제 아셔야 할 때 아닌가? 그래도 엄마는 모르셔. 그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 어머님이 곧 이 집도 우리한테 주실 텐데 이제 와서 숨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저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 아들 방 문을 세게 밀어젖혔습니다. 방금 한 말 다시 해봐. 엄마, 그게 아니라 너희 지금 무슨 얘기한 거야?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집을 팔았다고? 그 집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하며 모아둔 돈으로 사준 거야. 네, 맞아요. 저희 원래 집 팔았어요. 왜? 왜 팔았는데? 엄마가 사업하시다가 빚이 좀 생겨서요. 그거 해결하느라. 그럼 너희는 처음부터 여의들 살 집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조금만 같이 살다가 나가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나가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뭐가? 내가 이 집을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감정적으로 그러시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제 와서 저희가 어디 나가서 살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70세 박명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았네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저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았어요. 저는 40년 넘게 살던 제 집을 아들, 며느리 때문에 팔고 떠나야 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한 자식은 남이라더니만 제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사촌 오빠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한 성격이 낯설었지만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는 모습이 믿음직했죠. 결혼 후 남편은 공무원으로 꾸준히 일했고 저는 전업주부로 살며 살림을 도맡았어요. 그때 성북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후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저는 친구들과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커피도 마셨죠. 평범하지만 정말 평화로운 날들이었어요. 여보, 오늘 아침 산책길에 보니 공원에 꽃들이 활짝 폈더라고. 남편은 밝은 얼굴로 들어와 아침부터 꽃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요? 우리 점심 먹고 같이 가볼까요? 그렇게 손을 잡고 동네를 걸을 때면 남편과 저는 그동안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오랜 시간 고생하며 달려온 인생, 이제는 천천히 걸어가도 되는 시기가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저희 부부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물을 씻고 있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그럼 무슨 일 있어?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짧은 침묵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집이 너무 좁아서 그런데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갑자기 무슨 일 있는 거니?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내보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일단은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이 아니, 애가 태어나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회사도 다시 다녀야 하는데 아이 돌보기가 너무 힘들대. 저는 겨우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친정 엄마께 부탁드리는 건 어떠니? 가까우시잖아. 이번엔 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저는 손에 물을 묻힌 채로 전화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보다는 시댁에서 키우고 싶어 해서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아이 엄마도 마음 편할 것 같아서.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아이 키우면서 출퇴근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귀에는 며느리의 말이 들렸지만 머릿속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오래전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명희야, 자식 결혼하면 남이야. 절대로 합가하지 마. 손주 봐주면 고생만 하고 고맙단 인사 듣긴 힘들어. 나처럼 골병 들어. 그때는 친구의 말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다르겠지 하고 웃으며 넘겼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친구의 말이 맞았던 것 같았어요. 나 정말 괜찮을까?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싱크대 물소리는 이미 넘치고 있었지만 저는 손을 멈추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혹시 거절했다가 아들 부부가 섭섭해할까봐, 손주가 어린이집을 전전하게 될까봐, 그러면서도 다시 아들 키우던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싱크대 물소리는 이미 넘치고 있었지만 저는 손을 멈추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아들 내외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싶다는데요. 그래. 무슨 일 있대? 저는 아들의 사정을 간략하게 전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식들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줘야지.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당신은 괜찮겠어요? 우리가 이제야 이렇게 여유를 찾았는데. 남편은 천천히 밥을 삼키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젊을 때 부모님 도움 받았잖아. 우리 손주도 잘 돌봐주면 좋지. 저는 남편이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게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솔직히 겁이 나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집안일하고 손자 돌보고 다시 아들 키우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남편은 한숨을 쉬더군요. 당신도 참, 가족끼리 그게 무슨 눈치를 봐. 아들 내외 힘들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 그 말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들려서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같이 살면 다 편해질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정해진 답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침묵뿐이었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첫날이었어요. 손자는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였고 며느리는 회사 일에 지쳐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올 때 저는 일부러 밝은 얼굴을 했어요. 왔니? 힘들었지? 손주는 잘 잤어? 네, 어머님. 오늘은 아기가 계속 칭얼거려서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축 늘어진 어깨를 하고 있었고 아들도 그저 멍한 얼굴이었어요. 아이를 안아주려고 다가가니 손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왜 이래? 할머니가 무섭니? 저는 웃으며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손자는 제 품에 안기자마자 몸을 비틀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놓더군요. 오늘 아침에도 우유병을 잡기만 하면 울더니 지금도 저러네요. 어머님, 저 오늘 일찍 나가봐야 해서요. 아이는 혹시 낮잠 시간이 되면 우유 좀 먹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맡기고 가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며느리는 아이를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울면 분유는 이만큼 타주시고요. 기저귀는 저기 두 번째 서랍에 있어요. 아기띠는 혹시 필요하시면 여기 걸어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말 하나하나를 새겼어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도움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탁은 매일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를 배웅하고 손자를 안아 이유식을 먹였어요. 아가, 이유식 먹자. 응? 한 입만 먹어봐. 하지만 손자는 고개를 흔들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숟가락을 가까이 대면 손으로 탁 치고 이유식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청소해야겠네. 저는 한숨을 쉬며 바닥에 흘린 이유식을 닦았어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면 아이를 재우기 위해 거실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부르다 보면 제 허리는 점점 굽어갔어요.
아이를 겨우 재우고 나면 그제야 남편의 식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부엌에서 야채를 썰다가도 아이가 잠결에 깨어 울음을 터뜨리면 그릇을 내려놓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아가, 깜짝 놀랐어? 할머니, 여기 있어. 저는 잠들 때마다 애를 쓰던 아이를 달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녹초가 됐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모든 걸 제게 맡겼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엄마, 우리 저녁은 뭐야? 어머님, 아기 오늘 잘 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찌개 끓였어. 좀만 기다려. 아기는 오늘 낮잠도 잘 자고 분유도 잘 먹었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피로감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좀 힘든데 주말에는 내가 애 좀 봐줄 수 있니? 며느리는 휴대폰을 만지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싸늘해서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주말엔 쉬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무슨 존재일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적막했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바라봤어요. 아이를 안느라 손목이 붓고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어 갔습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또 엎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퇴근한 며느리가 다짜고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낮에 애가 이유식을 다 엎었다면서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가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 며느리는 말없이 아이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이유식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곤 남아있는 이유식을 수저로 휘휘 저으며 꼼꼼하게 살피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이유식에 한우 등심 안 넣으셨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우 등심. 네. 아기 이유식에 한우 등심을 꼭 갈아서 넣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영양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유식에 채소랑 달고기 넣었어. 그래도 충분하지 않니? 하지만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는 고기 단백질이 충분해야 해요. 그래서 꼭 한우 등심을 넣어야 한다고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내가 하루 종일 애 보고 집안일 하고 남편 챙기면서 그거 하나 깜빡했다고 이렇게 따지는 거니? 그제야 며느리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어요.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애한테 제일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일부러 뺀 것도 아니고 하루 깜빡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서운하지 않겠니?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앞으로는 꼭 신경 써 주세요. 아기 먹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한우 등심을 꺼내더니 제 앞에서 다시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항상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 준비로 바빴고 저는 손자의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유식에 한우 등심 꼭 넣어주세요. 며느리는 문을 나서기 전에도 당부했어요.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와. 평소처럼 손자를 안아 이유식을 먹이려는데 아이가 자꾸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어요. 아가야. 한 입만 먹어봐.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이 몸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손자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어머나, 이거 왜 이렇게 열이 나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감기인가? 아니면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아이를 안고 거실을 몇 바퀴 돌았어요. 아가야, 괜찮아. 어디 아파? 하지만 아이는 점점 더 축 처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도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가방에 기저귀와 물티슈만 대충 챙기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소아과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님이 아이 상태를 살폈어요. 할머니, 아이가 지금 39도가 넘어요. 탈수 증상도 좀 있는 것 같고, 의사 선생님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바로 입원해야 해요.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네네. 선생님, 입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당황한 채로 입원 절차를 밟으며 다시 한번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을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손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곁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아가 할머니가 옆에 있어. 간호사가 다가와 수액을 놓기 시작했어요. 손자가 살짝 움찔거리더니 금방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아들은 어디 있는지, 며느리는 왜 전화를 안 받는지, 나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고 병원 복도에는 간호사들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때서야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첫마디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왜 저희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어요. 저희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전화도 안 주시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그제야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뭐라고? 전화 안 했다고? 몇 번이고 걸었어. 아침부터 애가 열이 나서 너희한테 몇 번을 전화했는데. 아들은 그제야 휴대폰을 확인하는 듯 했어요. 아, 내가 오늘 회의가 많아서 못 봤나 봐. 며느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저희한테 연락은 돼야죠. 애 부모가 저희인데.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감정을 더는 누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잖아. 그런데 애 아픈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야 했니? 애가 39도까지 열이 올랐는데 여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그제야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알았어. 너무 화내지 마.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제 앞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먼저 저희랑 상의해 주세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자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렀던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손자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퇴원 허가가 나왔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병원을 나섰어요.
우리 아가, 이제 집에 가자. 손자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병원에서 고생한 아이가 안쓰러워 이번만큼은 며느리도 고마워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꺼낸 첫 마디는 전혀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님, 솔직히 이번 일 겪고 나니까 너무 불안해서요. 아기가 아플 때 저희가 바로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니? 집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CCTV를 여기에. 며느리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직장에 있다 보면 어머님이 애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당황해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도 애써 며느리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다 그렇게 해. 어린이집에도 다 CCTV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어린이집 교사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닌데 이제는 감시까지 당해야 한단 말인가?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내려고 했어요.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니? 너희 친정엄마가 애 보면 거기도 CCTV 달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긴 다르잖아요. 어머님께서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그러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덤덤하게 말을 덧붙였어요. 엄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가 아이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결국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이미 결론은 내려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거실과 아이방, 심지어 부엌까지 CCTV가 설치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감시당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손자를 돌볼 때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느껴야 했어요. 아침이면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아기 이유식 먹일 때 너무 빨리 주셨던데요. 기저귀를 갈 때도 산책을 나갈 때도 낮잠을 재울 때도 며느리는 틈만 나면 영상을 확인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아기 모자 안 씌우셨더라고요. 햇볕 강한데 조심해 주세요. 어머님, 기저귀 바꾸실 때 물티슈로 너무 세게 닦지 마세요. 어머님, 애가 낮잠을 너무 늦게 자면 밤에 힘들어요. 이 나이에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늙음하게 시집살이 다시 하는 것 같았어요. 같이 살면서 보니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며느리에게 완전히 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는데 아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아기 기저귀를 갈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슬쩍 말했어요. 예. 너 퇴근하고 와서도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니? 그러자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남자들은 다 그래. 집안일 같이 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대화할 때마다 며느리는 아들의 말을 끊거나 무시하더군요. 당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몰라. 알아서 시켜. 오늘 엄마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우리도 힘들어. 어머님이 더 신경 써 주셔야지.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은 아들이 퇴근 후에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용돈 좀 줄 수 있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어요. 내가 무슨 용돈이 필요해? 너 월급 잘 나오잖아.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그게 카드 쓸 때마다 애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해서.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내 돈 쓰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해? 아들은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다 가정 경제를 위해서 그런 거지. 요즘 남자들의 현실을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사실 힘들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더군요. 주변에서는 언제 아이 가질 거냐며 슬슬 걱정 어린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니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한약도 먹어보고 민간요법도 찾아봤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둘이 알콩달콩 잘 살면 됐지, 아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하며 위로했지만 저는 온전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그리웠고 남편과 함께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결국 우리는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술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혹시라도 실패할까봐 불안했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지쳐갔어요. 이번에도 아니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지 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남들이 가지는 아이를 갖기는 쉽지 않더군요. 그때의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시술을 받았고 결국 기적처럼 아들이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던 나를 잊을 수 없어요.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남편과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또 울었습니다. 저처럼 아기를 힘들게 가지고 키워오신 분들이라면 제 심정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기에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밥을 한 숟갈 먹여도 옷 한 벌을 사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우리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는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사랑이 지나쳤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예민한 아이였어요. 유치원에 가서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울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항상 옆에서 돌보고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았어요.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고 힘든 건 대신해줬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라며 저를 찾았고 저는 항상 해결해줬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들은 우유부단하고 자신만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고 불편한 상황을 회피했어요. 저는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걸 다 주었지만 정작 아들은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더군요. 그치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부터 제 하루는 끝없는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손자를 안고 이유식을 먹이며 며느리를 배웅했고, 낮에는 아이를 재우려고 몇 번이고 안고 돌아다녔어요. 저녁이면 남편의 식사를 챙기면서도 손자 울음소리에 쫓기듯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쳇바퀴 돌듯 살다 보니
제 몸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손목은 늘 저릿했고 허리는 자꾸만 쑤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좀 있으면 집 구해서 나간다니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어머님, 남편분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간암 3기입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네. 간암 3기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제 겨우 남편과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려 했는데, 이제야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제 하루는 더더욱 힘들어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게 했고, 집으로 돌아오면 손자를 돌보며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점점 기운을 잃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퇴근하고 와서도 아빠 괜찮으세요? 한마디 건넨 후에는 여전히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점점 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남편을 간병하며 손자를 돌보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제 몸도 결국 한계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오더니 저도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겨우 눈을 떴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 결국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과로와 심각한 영양실조. 의사는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더 심각해집니다. 최소 열흘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열흘이요? 아니에요. 저 그럴 시간 없어요. 남편도 병원 다녀야 하고, 애도 돌봐야 하고.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어요. 어머님, 지금 본인 몸도 돌보지 않으면 더 큰일 납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10일 동안 정말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병원 측의 배려로 남편 병원에도 수시로 다녀올 수 있었고요. 그런데 퇴원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다시 애 봐줄 수 있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입원하는 바람에 우리 정말 힘들었어. 직장 다니면서 애까지 돌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너희 지금 그 말이 진심이야? 어머님, 이제 다시 집에서 애 봐주실 수 있으시죠? 순간 뭔가 잘못되어도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변함이 없었어요. 퇴근하자마자 또다시 같은 말을 했어요. 어머님, 이제 다시 애 봐주실 수 있으시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고 입에서 불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그만해.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너희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아들은 당황하며 제 앞에 섰어요. 갑자기?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갑자기 이러는 것 같아? 손가락으로 거실을 가리켰어요. 여기가 누구 집이야? 누구 명의야?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우물쭈물했어요.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며 살아야 해? 내가 애 보모야? 가정부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그제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뭐해? 어머님 좀 진정시키라고.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나를 진정시켜. 내가 지금 진정이 안 돼서 이러는 것 같아? 그런데 아들의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엄마,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 갑자기 나가라면 어떻게 해? 뭐, 전세도 없고 월세는 너무 비싸고 당장 이사 갈 데가 없잖아. 우리 조금만 더 같이 살면 안 돼?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같이 살자고?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저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잘못이 없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도 엄마, 괜찮아요? 한마디 없었어. 퇴원하고 돌아왔는데. 여의가 한 말이 뭔 줄 알아? 저는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켰어요. 내가 그랬지. 이제 다시 애 봐주실 수 있죠? 그게 너희 마음이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반박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저희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해? 너희가 힘든 거 알겠어. 하지만 나는 안 힘들어. 아들은 그제야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우리도 너무 미안해. 미안하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미안하면 당장 나가. 하지만 며느리는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못 나가요. 뭐, 이 집에서 저희가 나가면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아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 너희 못 나간다고?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네? 아들과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솔직히 저희도 너무 답답하네요. 어머님이 먼저 받아주시고 같이 살자고 하신 거잖아요. 같이 살자고 한 건 너희였어.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이 집 내일 당장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가 그날 집을 판다고 선언한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크게 동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밤새 불안한 얼굴로 거실을 서성였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사과였습니다. 아들도 멀뚱히 서 있다가 며느리를 힐끗 보더니 따라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미안해.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해봤자 무슨 소용이니? 그러자 며느리는 더 조용해졌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래도 엄마,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응?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잘 살아보자고? 그 말, 너희가 날 그렇게 부려먹을 때도 할 수 있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확실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처럼 CCTV를 통해 사사건건 지적하지 않았고 저에게 말을 걸 때도 한 톤 낮춘 느낌이었어요. 아들도 어딘가 불안한지
저에게 먼저 말도 걸고 퇴근 후에는 손자를 직접 돌보려는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조금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남편이 힘겹게 항암 치료를 받으며 버티고 있는 동안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식모이자 보모, 보호자로만 여겨졌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는 손자를 재우고 난 후 잠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쌀쌀했어요. 문득 물 한 잔 마시고 싶어 주방으로 가려던 찰나 아들 방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병원에 계시고 어머님 혼자 집에 계시니까 슬슬 우리 엄마를 모셔야 하지 않을까. 순간 제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러게, 어머님도 이제 힘들어 보이시고 솔직히 당신도 알잖아.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어차피 우리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마구 떨려왔어요. 아들 방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며느리의 차분한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집을 안 물려주실 리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엄마를 모시는 게 맞지 않아? 그리고 엄마하고 어머님하고 둘이서 같이 아기 봐주면 좋지. 아니면 어머님은 아버님 병원 근처에 원룸 하나 얻어드리고. 아들의 대답이 들렸어요. 엄마가 그거 반대하면 어떡하지? 반대? 무슨 반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주인이 되는 집인데. 지금은 그냥 어머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조용히 있는 거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이미 머릿속이 새하얘진 상태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집 팔고 온 것도 우리 엄마 때문이었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왜? 어차피 어머님도 이제 아셔야 할 때 아닌가? 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뭐, 자기들 집을 팔고 왔다고? 그제서야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래도 엄마는 모르셔. 그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 하지만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곧 이 집도 우리한테 주실 텐데 이제 와서 숨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저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 아들 방 문을 세게 밀어젖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저는 이를 악물고 아들을 노려봤어요. 방금 한 말 다시 해봐. 아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너희 지금 무슨 얘기한 거야?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집을 팔았다고? 그 집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하며 모아둔 돈으로 사준 거야. 아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대신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 원래 집 팔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왜 팔았는데? 엄마가 사업하시다가 빚이 좀 생겨서요. 그거 해결하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럼 너희는 처음부터 여의들 살 집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조금만 같이 살다가 나가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우리 집에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자기 친정 엄마의 빚을 해결하느라 자기들 집을 팔았고 그러면서도 내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또 이 집을 자기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나가.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아들은 당황해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나가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순간 며느리는 표정을 싹 바꾸고 싸늘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는 미친 듯이 웃음이 나왔어요. 뭐가? 내가 이 집을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감정적으로 그러시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와서 저희가 어디 나가서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산다면 저와 남편은 더 불행해질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으며 받은 충격 때문이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내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마치 내 집이 자기들 것인 양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침부터 손자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겠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직 남편만 생각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남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에 남편이 천천히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속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순간 저는 의사의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차트를 확인하더니 다시 말했어요. 항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이전 검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종양 크기도 상당히 줄었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기적 같은 일이죠. 이대로라면 지속적인 치료만 잘 받으면 큰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통원 치료하셔도 됩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도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정신없이 일만 하며 살았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회복된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살아날 수 있다면 더 이상 희생하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도, 이 집에 머물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 당신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우리 집에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많은 일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나는 그냥 식모이자 포모가 되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손자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CCTV까지 설치했어요. 뭐라고?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애를 어떻게 돌보는지 감시하려고 했대요. 이유식을 먹이는 법부터 기저귀 가는 법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고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이 아프니까 그냥 참았지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 집을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남편이 병원에 있으니 며느리의 친정 엄마를 모셔오자고 했던 것, 그리고 결국 남편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이 집이 자기들 것이 될 거라 했던 것.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줄 몰랐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통원 치료합시다. 저는 남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남은 인생을 지내자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바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화가 나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어디서 살라고요? 며느리도 울상을 지으며 따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너희는 이제 너희 삶을 살아야 해.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 해.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건 너희야. 나는 이제 다시 내 인생을 찾으려는 거야. 남편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집을 찾아 떠날 거야.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을 정리한 후 남편과 저는 조용한 전원주택을 찾아 떠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들, 아침이면 들려오는 새소리가 너무도 평온했어요. 여보, 이제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동네에 자리 잡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이 가야 할 병원을 찾았어요. 다행히 근처에 좋은 병원이 있었고 의사 선생님도 친절했습니다. 통원 치료하시고 관리 잘하시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은 매주 병원에 다니며 꾸준히 검사를 받고 건강을 돌봤습니다. 전원에서의 생활 덕분인지 남편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둘이 함께 산책을 했어요. 식사도 건강하게 바꾸기로 했어요. 매일 신선한 채소를 먹고 몸에 좋은 차를 끓여 마시며 남편의 몸을 챙겨댔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느 날 오후 남편과 함께 산책을 다녀온 뒤였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잘 지내?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전처럼 가슴이 아프거나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어요. 엄마, 사실 우리 지금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어요. 왜? 처가집에서 안 받아줬어? 아들은 쓴웃음을 짓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장모님이 우리 보고 각자 벌어서 알아서 살라고 하시더라고. 당분간 신세 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안 된다고 하셔서 결국 원룸 얻었어.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당연하게 내 집에서 살면서 친정 엄마까지 모시겠다고 했던 며느리가 정작 자기 친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이제 와서 이런 말해도 소용없는 거 알지만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예전 같았으면 울컥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저는 다시 희생하는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너희도 이제 각자 알아서 잘 살아야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엄마도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게 지내.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씩 웃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내린 결정이 맞는 것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혼한 자식은 결국 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는 시기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과 여유를 즐겨보세요.